자, 현재 시간 2025년 4월 8일 오후 10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빌보하고요. 오늘은 160번째 시간이군요. 맞나요? 그렇습니다. 160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폭삭수가 쏘다 두 번째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1부를 했었는데 이제 완결이 됐고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죠? 그간 바로 막 리뷰를 올리진 못하고 이제서야 다 봐가지고 조금 늦게 리뷰를 올리게 됐습니다. 어쨌든 반갑습니다. 댓글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요. 일단은 그 플랜치 15편에 브리즈님이 2,000원 후원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그 부산가 영화 특집 옛날 거군요. 그 중간 중간에 손가락 튕기는 소리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예전에 이분이가 만들어줬던 그 뭐 효과음 같은 거죠. 요새는 제가 효과음을 잘 안 쓰는데 아무래도 편집을 빨리 해버리고 싶어가지고 내용에 좀 집중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효과음 잘 안 넣는데 그 아주 그런 어떤 촉감 만드는데 우리 이분이가 아주 재능이 있죠. 그래 다시 한번 써볼까요? 그건 되게 잘 만든 그거여가지고 어쨌든 탱쇼님 처음 댓글인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자 여기 댓글 소개해봤고요. 가보죠. 일단 폭삭수가 쓰다 이제 다 봤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거리가 참 많은 작품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그 제주도라는 배경에 대해서 뭐 짧게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익숙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그 공간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한반도와 구분되는 제주도라는 섬의 특별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만의 특별한 문화, 정치 뭐 이런 게 분명히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이 제주도는 뭐 관광지로서 무조건 한 번 이상은 가고 뭐 1년에 몇 번씩 가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어떤 관광지로서의 어떤 환상을 주로 갖고 있지 사실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그 어려움이랄지 뭐 고충 같은 거는 분명히 섬이어서 느끼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그것에 대해서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잘 아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잘 알지 못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도 있구나. 현지 사람들은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풍토에서 자라는구나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좀 익숙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이 제주라는 배경이 이 드라마의 매력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와 또 연결되는 부분이 이제 모계 사회인데 이제 제주도의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생활력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강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남자들이 뭐 바다로 많이 나가서 실제로 생활을 이끄는 거는 여성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는데 아마 그래서 그런지 여성 위주의 어떤 이야기로 펼쳐졌던 게 또 다른 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4대죠. 광례, 애순, 금명, 세봄 이렇게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세봄이는 거의 안 나오니까 광례, 애순, 금명의 이 3대로 이어지는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애순과 금명을 아이유가 혼자 연기했다는 점 그리고 둘이 아주 닮았다는 설정이잖아요. 이런 거는 결국에는 이제 애순이 살고 싶었던 삶, 뭐 대학, 육지, 시인 이렇게 있었는데 그거를 전부 다 이루지 못했죠. 애순은. 근데 그걸 해낸 게 금명의 대학도 서울로 가고 육지를 벗어나서 살고 다음에 금명의 꿈은 시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가 커리어를 펼쳤던 게 금명이기 때문에 금명이는 사실 애순이의 꿈을 잃은 애순이의 삶이 금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명은 애순이 하고 싶었던 것을 충실히 다 이뤄낸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오히려 금명이 또 이룬 목표가 애순이처럼 재능은 있지만 집안 환경 때문에 공부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하게 만드는 또 직업을 갖게 됐다는 것도,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금명은 애순이 못다 핀 꽃을 제대로 대신 피워주는 역할, 사실상 애순의 딸이지만 애순의 확장판 혹은 뭐 멀티버스 속의 애순이,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멀티버스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제 한 애순이가 약 한 20년만 늦게 태어났다면 이렇게 살았겠구나를 금명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금명과 애순의 차이는 애순에게는 든든한 부모가 없었다는 점이고, 어, 둘 다 일찍 돌아가시니까. 근데 어, 금명이에게는 든든한 부모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차이가 금명과 애순의 삶을 가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모의 삶에 어떤 축적된 것이 자식에게 연결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네, 단순히 재산뿐만 아니라 뭐 재능, 뭐 문화, 인성, 성격 뭐 이런 거 전부 다 부모님들이 쌓아온 것에 영향을 많이 받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광래, 애순, 금명으로 가면서 대를 내려가면서 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점인 거죠. 그래서 애순이 이겨냈어야 될 장애물들, 뭐 그것은 전부 다 광래로부터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자기의 시간을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다 써버려야 했던 광래, 애수의 삶이 있는데, 애수는 광래처럼 사는 걸 거부하고 광래가 겪었던 장애물은 애순이가 많이 이겨내고, 또 애순이 가졌고 있던 꿈은 또 금명이가 이뤄내는 것으로 이렇게 여메란의 삶은 자기가 아무것도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고, 근데 그거를 조금 이제 이겨낼 발판을 마련하는 게 애순의 삶이고, 그 애순, 광래와 애순이 쌓은 그 발판 위에서 금명이라는 꽃이 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말 염혜란 배우가 맡았던 광래의 역할이 되게 중요했고, 이 드라마를 끝까지 보고 나니까 역시나 제가 첫 번째 리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염혜란 배우의 역할이 정말 중요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정말 잘 해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염혜란 배우에게 찬사를 보내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애순의 아버지는 일찍 죽었기 때문에 사실 애순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보다는 엄마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평생을 사는 사람인데, 이것 때문에 사실 이제 아버지의 존재감이 애순에게는 많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부재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인식이 더 상대적으로 더 중요했고, 아버지보다는.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 딸로 내려가는 이야기의 시작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순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안 나오니까. 그렇고, 제가 애순의 아버지를 사실 대신한 사람이 관식인 거죠. 그러니까 애순을 절대적으로 지지해주고 묵묵하게 자기를 그러니까 애순의 일을 먼저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또 관식이 또 애순에 대한 사랑만큼 또 금명에게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순에게도 금명에게도 어쩌면 이 두 여성에게 든든한 지지를 주는 아버지 같은 역할을 관식이가 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식이 후계자로 볼 수 있는 금명의 남편인 충섭이 역시도 제 관식의 또 다른 버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금명이가 애순이의 삶의 확장이듯이 충섭 역시도 관식의 후계자로서 뭐 다른 버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배경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게 자라왔지만 그 환경도 다르게 자라왔지만 자신의 그 여성과 딸에게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둘이 역시나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관식은 자신에게 분명히 내려오고 있는 가부장의 역할, 가부장의 문화 같은 거를 애순을 위해서 맞서 싸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상당히 좀 신선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관식의 포지션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광래, 애순, 금령, 세범으로 이어지는 이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에서 가장 헌신적인 어떤 남성의 역할로 자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애순네 가족과 반대되는 포지션으로 등장하는 게 부산길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관식인에는 가부장적인 어떤 문화를 관식이가 거부했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행복을 이루는 가정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부산길래는 이제 그 가부장적인 모습을 그대로 부산길이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고, 그래서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 입장이 동등하지 않은 부산길래 가족이 전부 다 부산길 빼고 다 연결이 되고, 부산길만 외롭고 가족 전체는 부산길 눈치 보느라 평생 괴롭고, 이런 거를 보여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애순네 가족의 어떤 문화를 좀 더 돋보이게 하는 역할로 등장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부산길도 결국에는 이제 관식이가 살았던 게 맞았구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느지막한 나이에 조금씩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가부장적인 자리를 내려놓고 어떤 어머니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 그 부산길래 가족의 질서를 좀 받아들이고 역할을 변화하는 걸로 봤을 때, 어떤 부산길을 보면서 어떤 많은 중년 이상의 남성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는 그런 캐릭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모계 사회를 알리는 어떤 새로운 대한 가족의 어떤 형태, 이런 대안을 소개하는 입장에서 이 드라마를 본다면, 수많은 우여곡절도 뭐 꼭 아버지 중심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 중심으로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보면은 애순네 가족에게 별의별 사건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애순과 관식의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실은 다 이겨내고 있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어떤 모계사에 대한 생각을 던지는 것 같고, 이 작품이. 그리고 가부장제에 대한 어떤, 이가 모기 사회의 반대 개념으로 존재하는 어떤 가부장제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시선도 분명히 보이는데, 가부장제는 결과적으로 아버지 스스로를 가족으로부터 격리시킨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권위와 책임이 이제 한쪽으로 쏠리면서 아버지가 무능하거나 아니면 높은 권위를 갖지 못하는 상태가 있을 수 있는데, 살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실직을 했다거나 뭐 사업이 망했다거나 뭐 가정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어떤, 이게 가장 뭐 확실한 게 뭐 경제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경제력이 따라주지 못하는 가부장 아버지가 느껴야 되는 어떤 자신감 하락, 혹은 뭐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가족의 중심이 단순히 경제력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과정에서도 중심이 아버지 중심이 아니라 어머니 중심으로 변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자식으로 한테로 옮겨갈 수도 있고 한데, 가족의 상황에 따라 그 위치와 역할이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사실은 가부장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정상적인 질서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가족은 아버지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라는 그 개념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네, 이렇지 못한 상황이 왔을 때 유연하게 대처가 불가능한 거죠.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그래서 부산길과 관식 캐릭터를 대비시켜서 이 가부장적인 인생을 산 부산길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가족에게 존중받고 사랑받는 관식을 보여주면서 누가 더 잘 산 인생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답을 드라마가 내주고 있죠. 그나마 이제 부산길은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한 인물이기 때문에
덜 비참했을 것이고 가족들이 다 떨어져 어느 정도 돈으로 생활이 되고 또 뭐 가족들이 힘든 일 있을 때 큰 일 있을 때 아버지로서 면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그랬기 때문에 이제 부산길은 그래도 말년에 뭔가 뉘우치고 나중에 사랑을 좀 다시 받는 게 됐긴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이게 조금 과한 해석일 수 있다라고 하면 어쨌든 어머니들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재조명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 스스로도 이제 아무래도 저도 뭐 저희 아버지가 중심인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머니의 역할이 조력자라고도 생각을 해하면서 살았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가족의 어떤 의사소통의 중심은 엄마였는데 그것에 대한 가치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서 되게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 예순의 가족을 가장 또 그, 또 한번 부각시키는 캐릭터로 부산기를 뭐 말씀드렸고 윤부용 그러니까 저기 뭐야 영범인의 엄마 또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애순과 간식은 사실 이상적인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이가 좋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아이들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주면서도 또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네, 이렇지 못한 부모의 모습으로 부산길과 윤부영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부산길 같은 경우는 이제 얘기를 했고 윤부영 근데 이제 부산길은 이제 뭐랄까요? 부산길 캐릭터 말고 아까 앞에 말씀드렸고 약간 변형된 부산길이라고 할까? 애순의 작은 아버지로 나오는 오한무 캐릭터도 보면은 이제 부산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부장제를 투철하게 신봉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애순이에게 상처도 주고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또 그 애순이 작은아버지 이제 오한무 캐릭터죠. 근데 그 사람도 나름의 고충이 있는 거죠. 아니 세상이 가부장제로 만들어져 있는 세상에서 평생 살아온 사람이고 심지어 그 사람은 장남도 아니고 차남으로 태어났는데 이제 형이 일찍 죽어서 자신에게 내려온 가부장 역할을 자신이 배웠던 질서 안에서 그걸 자신이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사는 느낌? 뭐 그렇죠? 어머니 잘 봉양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도 결국에는 가부장 제 안에서 얼마나 고충이 많았고 힘들었겠냐 이런 얘기를 또 할 수 있는 캐릭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뭐 가부장제가 보면은 아버지는 되게 즐거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막중한 책임감이 자기에게 분산되지 않고 몰려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담감 그 부담감에서 오는 어떤 부담감 때문에 약한 모습 보이지 못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막 폭력적인 모습으로 가기도 하고 이런 게 결국에는 가부장제가 여러 가족 구성원 모두를 외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그 애순과 윤부용을 또 대비시켜서 많이 나오는데 이제 애순이도 결국에는 자기 인생은 그러니까 자기가 어릴 때 꿈꿨던 꿈을 못 찾았던 사람이고 그 영범이 엄마 윤부용 캐릭터도 결국에는 자아 실현을 못하는 캐릭터라는 점에서 공통적인 점이 있는데 뭐 그 시대 어머님들이 다 그렇게 사셨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자아 실현의 기회를 빼앗겼음에서 오는 빼앗겼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스스로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보영 같은 경우는 이제 가부장제 아래서 자아 실현을 빼앗겼고 그냥 남편과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고 남편과 자식의 성공으로 자신의 성공을 평가하도록 만들어진 어떤 그런 삶을 살게 된 그 구조의 피해자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부용은 스스로 돌아보지 못하고 좀 과하게 나갔고 자기 자식만 중요한 줄 알지 남의 집 귀한 자식인 금명이 귀한지를 모르고 그래서 막대했고 결과적으로 본인도 영범이가 스스로 자신을 싫어하게 됐고 금명이에게 상처주고 본인도 원하는 대로 못 살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구조의 완벽한 피해자가 돼버린 모습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반면에 애수는 이제 이런 어떤 가족 때문에 자아실현을 빼앗기의 기회를 빼앗고 가족이 헌신한 것도 애수는 맞지만 그것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되게 건강하게 받아들인 거죠. 네, 그래서 가족을 통해서 내가 결과적으로 원했던 시인은 못 됐지만 뭐 가족을 통해서 나는 행복했고 너네 관식이랑 살아서 좋았고 너네 뭐 금명이랑 은명이 엄마로서 살아서 되게 좋았다 이런 거를 스스로를 이제 운명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소화를 하잖아요. 그것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아까 뭐 변형된 부산길로 제가 오한무 캐릭터를 말씀드린 것처럼 변형된 윤부영으로 박막천 캐릭터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순이가 이제 51년생인가 그 설정인데 만약에 애순이 할머니니까 아니죠. 애순이 할머니가 아니고 여기는 이제 관식이 할머니죠. 어쨌든 아마 막 1910년생 막 이럴 텐데 완전 이제 평생 가부장적인 문화 안에서 살아왔고 그 질서를 완벽하게 받아들인 세계관이 그렇게 형성된 어떤 캐릭터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용림 배우가 연기한 박막천 캐릭터는 어떻게 보면 윤부용의 선배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시대에는 대부분 이제 과부장제를 내면화한 그 여성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좀 더 다른 모습, 그거에서 시대의 변화하는 모습을 좀 보였던 캐릭터로는 이제 저기 뭐야, 애순이 할머니로 나오는 김춘옥 캐릭터, 네, 나문희 배우가 연기했죠. 그 다음에 분희 캐릭터, 그러니까 충섭이 엄마 캐릭터는 그런 어떤 그 당연히 그런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주어지는 여성의 역할이나 관념을 거부하고 어 다른 모습을 선택을 했죠. 그래서 윤부용 캐릭터나 박막천 캐릭터에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춘옥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제 장손에게 재산을 모아주는 관습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김춘옥이 숨겨둔 재산은 분명히 오한무에게 갔어야 되고 오한무의 아들에게 갔어야 되는데 그걸 따로 주지 않고 분명히 딸이지만 손녀딸이지만 그 애순에게 고깃배를 사주는 모습을 봤을 때 이런 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관습을 거부하고 어떤 게 더 정의로운 선택인가를 한번 고민해봤던 사람이고 그걸 실천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분이 그러니까 이제 충섭의 엄마는 어떤 윤부영처럼 며느리를 관리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애정의 대상으로 봐주는 그런 시선 또 보여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캐릭터를 대비시켜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잘 쓰고 있다. 그래서 캐릭터 구성이 어떤 하나의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잘 포커스를 맞춰주고 있다. 그래서 인물의 관계 같은 것들이 상당히 구조적으로 아주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메시지가 확연하게 잘 보였던 것 같고요.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일단 제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저는 이제 부산에 가족들이 있고 저 혼자 수도권에 산지 오래됐기 때문에 크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과 살지 않고 혼자 산지 되게 오래돼서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까먹게 되기 마련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인의 행복 중에서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1순위가 가족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돈이 먼저 나오는 나라라는 어떤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의 행복 중에 항상 물질적인 것에 대한 어떤 물질적으로 내가 풍요로워야 행복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지금 현대 한국인들에게 많이 깔려 있는데, 그러나 나의 뿌리가 되는 나를 키워준 가족에 대한 어떤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한 경쟁의 치열한 경쟁 속에 살다 보니까 가족의 기능이나 의미가 말 그대로 가족이라는 어떤 나의 어떤 뿌리, 정체성, 나에게 사랑을 주는 존재, 내가 사랑을 줘야 할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이기기 위한 도구로 가족을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금수저, 은수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금수저, 은수저가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단어는 아니죠. 뭐 각자의 타고난 어떤 계급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맞지만 뭐 따져보면 이제 나의 성공이 가족으로부터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를 놓고 그거를 계급화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애 전 과정에서 가정이 사회에 나와서 어떤 경쟁을 치렀을 때 그 경쟁을 지원해주는 부서의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입부터 취업, 뭐 결혼까지 그 전 과정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 가족의 의미, 지원의 의미로 가족을 생각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물론 뭐 경제적 지원 가족끼리 뭐 살면서 중요하죠. 뭐 현실이니까. 근데 그것만은 아닌데, 근데 그것이 너무 강조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고 그만큼 이제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무조건적인 지원은 사실 없는 거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지원을 받은 자식은 부모님한테 받은 만큼 뭔가를 또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뭐 좋은 대학을 가든지 좋은 직장을 가든지 좋은 집안과 결혼하든지 이런 식으로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관계로 변했던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를 보내는 관계가 아니라 과제를 내주고 그 과제에 대해서 과제를 이제 달성하는 관계로 가족이 여겨지고 있는 건 아닐까. 물론 뭐 무한정한 사랑과 지지도 분명 있겠습니다만 뭐 먼저 좀 인식을 되게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행복한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이거를 당연히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제가 혼자 산지 오래된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되게 오랜만에 해봤는데, 행복한 가족이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거대한 성공 같은 어떤, 이게 인생을 걸어서 노력을 해도 이룰 수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어떤 거대한 성공 같은 거, 뭐 회사에서 임원을 달겠다, 뭐 큰 꿈을 이뤄서 뭐 부자가 되겠다, 뭐 유명해지겠다, 이런 뭐 그런 어떤 거대한 성공 같은 것은 사실은 불확실한 행복이죠. 이게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닌데, 그런 거보다는 행복한 가족이 있다는 거는 매일 스스로 당당하고 매일매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다. 뭐 그것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사실은. 왜냐면 너무 큰 어떤 목표에서 오는 성취감 이런 거를 바라보고 살면 그런 성취를 하는 순간은 되게 짧음으로, 근데 그 성취를 위해서 투자되는 시간은 되게 길므로 결과적으로 그 인생을 봤을 때 불행한 순간이 더 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행복한 가족과 함께 산다면 좀 더 소소한 행복을 자주 느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행복한 시간이
인생에서 행복을 느끼는 시간이 더 길 것 같아서 오히려 이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베이스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가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게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뒤로 밀려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인 것 같고, 그게 많은 문제로 나타나고 있죠. 그런 생각들의 문제가 자살률이나 뭐 출생률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런 드라마가 폭삭수다라는 드라마가 분명히 가치가 있는 드라마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본 점은 삶인 사라진다. 뭐 그게 아주 또 하나의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앞에 말씀드린 얘기지만 삶은 어떠한 걸 달성하는 데 있는 데보다는 순간순간의 행복을 잘 누리면서 위기가 닥쳐도 함께 이겨낼 사람만 있다면 그것 언젠간 극복이 될 것이고, 그 어려웠던 순간이 한 장의 추억이 될 수 있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뭐 애순이 태어나면서 가졌던 어떤 장애물 같은 거, 엄마 아버지가 일찍 죽었고 막 꿈을 포기당하고 여공으로 살 뻔하고 뭐 상길이랑 맞선해서 살 뻔하고 뭐 이런 거, 뭐 동명이가 죽었다든지 뭐 금명이가 연탄 때문에 죽을 뻔하든지 여러 가지 애순이가 살면서 느꼈던 장애물들이 있을 텐데, 근데 결국에는 그 장애물들을 관식이와 함께 다 이겨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기는 언젠간 삶을 찾아오지만 그 위기를 이겨낼 사람과 함께 있다면 뭐 사라진다. 위기는 결국은 어느 순간 넘어간다. 그렇죠. 그렇죠. 위기에도 따스하게 감싸줄 수 있는 가족이 있다면, 이웃이 있다면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혼자만 문제를 끌어안고 있으면 답이 안 나오지만 여럿과 함께 한다면 언젠간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그 어떤 사회 안에서 혼자 고립돼 있지 않고 주변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든든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족과 이웃이 그만큼 중요하고, 가족과 이웃이 있다면 어떤 문제든 어떻게든 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뭐 드라마 안쪽인 얘기는 다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 또 느낀 거는 아이유에 대한 어떤 위대함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유는 어디까지 잘할 생각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폭삭수가 수다에서 했던 역할이 일단 1인 2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역할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애순이도 이제 새 아이의 엄마고 금명이도 한 아이의 엄마인데, 그러니까 아직도 한참, 물론 아이유가 뭐 30을 넘었지만 뭐 여전히 이제 이쁘고 매력적이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역할을 해도 되는 그 나이에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출산을 한다고 막 얼굴을 찡그리고 힘을 쓰는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못나 보일 수 있는 장면을 과감하게 하고, 또 막 애순이나 금명이나 보면 생활감이 아주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막 우아한 것도 못 누리고 살고 막 이러잖아요. 뭐 허름한 집에 살기도 하고 뭐 이런데, 그러니까 분명히 근사하고 멋진 역할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질박한 역할을 선택해서 잘해낸다라는 게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고요. 그러니까 또 보면은 연기와 음악 두 분야에서 가장 각각 맞는 플레이어가 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케이스가 있나? 약간 오타니 쇼헤이 정도 느낌이죠. 이도류 느낌? 네. 그러니까 둘 다 하는 연예인들은 많지만 그 두 분야에서 이렇게 탑 티어로 분류되는 사람이 있었나 그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있었나요? 어쨌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배우를 하다가 그 인기를 등에 업고 뭐 가수 활동을 좀 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게 뭐 가수로서 막 원탑이 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뭐 아니면 가수 출신 뭐 아이돌 출신인데 뭐 하다가 그냥 연기자로 전업을 하는 경우는 많이 있어도 둘 다 병행하면서 이렇게 탑 클래스에 있는 거는 아이유는 정말 대단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노력도
엄청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운도 정말 잘 맞는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잘 들어맞는 쓸 때 탄생하는 천재적인 인간을 우리가 같이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기서 드는 생각은 뮤지션 아이유와 배우 아이유의 이 낙폭이라고 할까? 갭모의 그런 차이가 참 오히려 더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뮤지션 아이유 보면은 뭐 콘서트 실황이나 뮤직비디오나 어디 뭐 음악 프로그램 하는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다 통제되고 매력적인 모습만 딱딱 보여주는 거잖아요. 뭐 헤어, 메이크업, 뭐 그다음에 뭐 조명, 그죠? 뭐 편집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완벽한 모습. 그 또 음악, 노래 엄청 또 잘하고 또 가사도 잘 쓰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완벽하게 연출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는데 뮤지션 아이유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요정이나 신이죠, 사실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뭐 현실에는 요정과 신이 없지만 만약 있다면 아이유의 형태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 현실에서 절대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뮤지션 아이유인데 연기자 아이유는 또 현실에 착 발을 붙이고 있는 캐릭터들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뭐 드라마 데뷔 때 뭐지 최고다 이순신 뭐 이런 거는 뭐 자세히 보진 않아서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있고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나의 아저씨와 폭삭수가 수다인데 보면은 이제 뮤지션 아이유에서 보이는 어떤 근사한 모습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어둡고 막 질박하고 막 처절하고 이런 캐릭터를 또 하고 있다는 게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뮤지션 아이유도 근사하게 보이고 연기자 아이유도 근사한 역할을 했다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별 감흥이 없었을 텐데 이렇게 연기자 아이유와 뮤지션 아이유의 그 갭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그런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다가도 친근한 모습도 보여주고 막 이러니까 와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느낌이죠. 예. 어쨌든 아이유는 어디까지 잘할 생각인가? 대단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대단한 우리가 뭐 오타니 쇼에 대단하다 하지만 우리 아이유 대단한 것도 뭐 이미 알고 있고 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미쳤습니다. 어쨌든 영화만 좀 이제 영화 인상적인 영화가 별로 없었는데 뭐 영화를 찍긴 찍었습니다만 최근에 했던 게 뭐 드림하고 브로커가 뭐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기 때문에 영화만 어떤 대박 작품을 하나 찍는다면 뭐 커리어에서 정말 빈틈없는 커리어를 달성하는 미친 재능의 소유자가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폭삭소가 쓰다가 되게 이제 글로벌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약간 아시아랑 남미에서 유독 더 인기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집단주의나 공동체주의나 뭐 가족주의가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는 문화권에서 소고한 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약간 기성세대는 되게 집단적이고 공동체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기성세대가 아닌 그 아랫세대들은 사실 좀 개인적이고 뭐 이런데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기성세대는 농촌 문화에서 자랐고 그다음에 그 기성세대 아래는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죠. 같이 가족을 꾸리면서 살면서도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공동체주의 이런 게 좀 더 먼저 우선하는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이제 개인주의가 좀 더 자리 잡은 지 오래된 도시화 산업화가 된 지 오래된 뭐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좀 덜 먹히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그런 어떤 가족을 우선하는 문화에서는 폭삭소가수다가 인기가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근데 결과적으로 또 사람 산 그렇다고 해서 서구 뭐 유럽이나 미국 분들이 봐도 공감 못할 얘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전 세계에서 그 작은 한국에서 거기 안에서도 더 작은 제주도 이야기지만 그거를 깊게 다가내면 전 세계가 공감한다는 점인 거죠.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이 말이 또 다시 한번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제대로 잘 만들면은 취향, 성향, 뭐 시대 이런 걸 타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면 이런 게 좀 흥행할까, 좀 더 멋있어 보일까, 이런 게 마음에 들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겠지만 그거는 결국엔 짐작에 불과한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뭐 PD 분들이나 작가분들이나 자기가 잘 아는 걸 혹은 뭐 잘 알도록 열심히 취재해서 그 세상을 잘 구현해서 좋은 이야기를 만들면 그게 뭐 시대, 지역 뭐 이런 걸 가리지 않고 인간이라면 다들 좋아해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뭘 할지를 그렇게 고민하는 것보다 어떻게 잘 만들지를 고민하는 게 우선되면 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거가 인기니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자, 이렇게 하는 생각 어떻게 보면은 어, 그 유행의 덕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라서 어떻게 보면 얄팍한 접근이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뭐 물론 뭐 기획적으로 또 이런 걸 잘 노려갖고 하는 것도 뭐 중요하겠습니다만, 예.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드라마만의 강점, 뭐 시리즈만의 강점, 이런 게 뭘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영화보다 플레잉 타임이 뭐 짧게는 짧게는 두세 배, 길게는 뭐 10배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어차피 한 번에 몰아보기보다는 좀 나눠서 보게 될 텐데, 또 넷플릭스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한꺼번에 공개 안 하고 나눠서 순차적으로 공개를 하다 보니까 그 그 작품을 보는 그 기간만큼은 그 감성에 폭 젖어서 살기에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짧게 혹은 깊게 빠져들었다가 나오는 건데,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는 폭삭이 주는 그런 감성에 젖어서 드라마를 보는 기간 동안 살 수 있다는 점이 좋은 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풍부한 이야기를 전달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제가 요즘에 그 컨텐츠 시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뭐냐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넷플릭스를 보잖아요. 근데 넷플릭스에서는 영화는 좀 사이드고, 왜냐면 뭐 시청 시간이 짧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넷플릭스 시리즈가 뭐가 나오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넷플릭스에서 터지면은 사실 모든 화두를 장악하죠. 뭐 물론 뭐 폭삭소가수다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개 기간에는 정치적인 불안이 항상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 불안 요소가 없었다면 더 많이 언급이 됐을 텐데, 어쨌든 넷플릭스에서 터지면 화두가 되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제 넷플릭스 시리즈를 보게 되다 보니까 다양성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데, 근데 반대로 이렇게 폭삭수가 수다처럼 어떤 교훈도 주고 메시지도 주고 감성적인 해소도 해줄 수 있고, 이런 좋은 작품과 만날 때 또 이렇게 어떤 세대와 지역을 가리지 않는 공감대를 또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 또 넷플릭스의 어떤 또 장점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냥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리뷰를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